이승만, 박정희 30년 동안 유족들에게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를 휘둘렀다. 빨갱이를 아버지로 둔 소설 만다라 작가 김성동은 엄마와 개구리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빨갱이 새끼. 그렇다 나는 사람들이 침 뱉고 발길질하고 그리고 아무나 찢어 죽여도 좋은 빨갱이 새끼였던 것이다. 나는 왜 빨갱이로 태어났을까. 그때처럼 아버지가 미웠던 적도 없다. 아버지는 어쩌자고 사람들이 침 뱉는 빨갱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풀기 빠진 핫바지처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일까. 1960년 4.19 혁명에 의하여 100만 동포 학살의 원흉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되자 6.25 전쟁을 전후해서 이승만에 의해 희생당한 피학살자 유족들이 모여 지역별 유족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0월 20일 처음으로 전국 단위 유족회를 대구의 이원식, 마산의 노현섭, 성주의 이삼근, 이봉령, 밀양의 김봉철, 진영의 김영욱, 경주의 김하종, 김하택 등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이 저질렀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이듬해인 1961년 5.16 쿠데타에 의하여 유족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쿠데타 세력이 급조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유족회 간부들을 용공으로 몰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유족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위반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생사를 가름하는 무시무시한 법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30년 동안 유족들에게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를 휘둘렀다. 당시 유족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유족회 간부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중형을 선고하고 유족회의 해체와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보관 중인 서류 일체를 압수하여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위령비를 깨부수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이승만과 다름없이 피학살자를 불순 세력으로 몰아 그 유족들에게까지도 이 땅에서 같이 동화할 수 없는 비국민으로 간주하여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각종 불이익으로 유족들의 사회 진출을 막았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30년 동안 유족들에게 휘둘렀던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라는 살인병기였다.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제안하면서 등장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시켜 2005년 12월 1일 진실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초유의 법이라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5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에 진실화위원회는 1860건이나 되는 진정사건의 80%에 이르는 8468건의 진상을 밝혀낸 성과는 작지 않았다. 2009년 10월 13일 진실화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유족회 간부들에게 내린 군사재판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유족회 활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결국 재심에서 5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민주정부 10년을 지우기 위하여 과거를 부정한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새로 취임한 진실화위원장 이영조는 제주 4.3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 민중반란으로 폄훼하는 등의 극우적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정부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근대화의 화신으로 추앙하는 수구 세력들과 합세하여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극우 정권의 수호에 앞장섰다. 이승만 때의 빨갱이 소탕이라는 옛 이름을 종북자파 척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심판방공국가로 부활시켰다. 진실공개조차 한사코 막았던 이영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의 진실화위원회 결정을 모두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막장 진실화위원회의 망발 보고서라고 일컫는 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군경과 좌익에 의한 희생을 병렬적으로 기술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도적 폭력이란 성격을 희석시켰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미국 쪽 설명 위주로 기술의 희생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는 등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조차도 서둘러 종료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지우기 위하여 민주주의란 용어마저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차별화를 꾀했던 그도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토건공화국의 망령이 되어 감옥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합을 기치로 전국을 누비며 소통과 화해를 외치던 모습에서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저질렀던 뒤의 정치적 행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자식이기에 결자해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딸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6.25 전쟁을 전후하여 이승만이 저지른 100만 학살과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숱한 인명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거 정권의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아예 참석조차 않는 매몰찬 행동을 보이던 그도 476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로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엔 좌우도 진보 보수도 없다. 1기 진실화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지 10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힘들게 재출범한 2기 진실화위원회의 진정한 과거 청산과 화해는 또다시 미래의 일로 미뤄지게 됐다. 그렇게 속으로 피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 힘없고 슬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의무와 역사적 필연성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붓을 들었던 유족작가 김성동의 절절한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범죄가 만들어낸 아픈 과거사의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진실화위원회는 놓고 싶지 않은 마지막 끈이고 최후의 희망이다.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엔 좌우도 진보 보수도 없다고 한 2기 진실화위원장에 들으려는 귀에 기대해본다.